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나는 이 시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쓴 소설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이 또한 행복합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혼자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 살게 된 이유에는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가 있겠지요. 혼자 오래 있다 보면 그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주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혼이라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롭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번에 다룬 소설도 역시 재혼에 실패한 케이스를 다뤘습니다. 남의 소설을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소설을 써서 읽어드리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해줄 것을 믿고 재혼 실격 소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장편 소설로 연재로 나갈 것입니다. 재혼 실격 임효영. 재혼 실격 소설을 읽기에 앞서 나는 어려서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 아버지는 근면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근면 성실한 분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냥 다른 집 아버지도 다 그렇게 직장과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줄만 알았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33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단 하루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한 명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근면 성실함의 대명사급인 아버지는 나라에서 주는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내가 어렸을 적 공무원 가족은 지금보다 가난했다. 늦둥이 막내로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 난 허약 체질이었다.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얼굴에 버짐이 필 때도 있었다. 그러나 피부가 워낙 하얘서 피부색이 진한 아이들보다 휘끄무레한 버짐이 잘 표나지는 않았다. 그때는 나 외에도 아이들이 얼룩덜룩한 얼굴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우리 반에 유독 한 아이만 피부도 윤기 나고 버짐도 없었다. 머릿결도 반짝반짝 빛이 났다. 거기다 그 친구는 유난히 발육도 좋았다. 나보다 얼굴 하나는 더 컸던 걸로 기억한다. 난 그 부잣집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우리 사이엔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경계 같은 거. 그것은 우리가 재밌게 하는 유일한 놀이 중 선을 그어놓고 하는 사방치기 놀이의 선보다 더 굵고 선명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할 일이 생겼다. 난 어려서 쉬는 시간이면 이야기를 주절주절 곧잘 했었다. 그 이야기란 대체로 엄마 아버지가 들려준 동화 이야기나 전설 아니면 직접 내가 본 동화책에서 본 이야기나 교회 초등부 선생님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등등 뭐 그런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재현해서 전해주는 정도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수업종이 울리면 동시에 아 하며 탄식했다. 그것은 정말 아쉽다는 말에 동의어였다.
처음엔 내 짝꿍에게만 어제 읽었던 동화나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했었다. 짝꿍은 이제 나만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 없냐며 졸랐다. 그렇게 시작된 게 어느 날부터는 반 아이들의 반 정도 이상이 쉬는 시간이면 내 주위로 잽싸게 몰려들었다. 나는 인기가 있었다. 하루는 내 이야기가 끝나자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감히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반짝거리는 머릿결을 가진 아이가 반짝거리는 눈으로 나에게 미제 초콜릿을 슬며시 건넸다. 건네는 손도 휘고 포동포동했다. 그 친구는 우리 반의 여왕격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교육감이었다. 누구나 그 예쁜 친구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그 애와 친해지고 싶어 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 얼굴은 정말 예뻤을까?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윤기나는 머릿결을 가졌다는 것과 얼굴에 버짐이 피지 않았고 발육 상태가 좋아 얼굴 하나 정도는 나보다 더 컸다는 거, 그런 정도는 확실히 기억한다. 반 친구들은 모두 그 애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지만 어린 우리에게도 룰이 있었다. 그 친구가 먼저 친구하자 하기 전에는 모두 보이지 않는 선애에 걸려 있었다. 묘영아, 너 얘기 정말 잘한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으며 맑고 투명했다.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 난 그 말에 뛸 듯이 기뻤다. 그 친구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다. 나와 친하게 지내자. 요즘 말로 시크하게 던진 그녀의 표정과 태도가 사뭇 나를 떨리게 했다. 그때 반 아이들은 긴장감 있는 눈빛으로 모두 그녀와 나를 쳐다봤고 그 애와 나와의 사이에 오가는 특별함에 부러운 눈길들이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로 우리 반은 이제 쉬는 시간이면 모두 내가 앉아있는 책상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 애가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 애와 동급으로 인기가 있었다. 나는 그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이야기를 더 열심히 준비했다.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지금처럼 부자와 가난은 쉽게 동무가 될 수 없었다. 그녀가 나에 대한 호의 태도의 에너지가 우리 반 전체를 새롭게 조율했다. 사실 난 처음 먹어보는 그 미제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 난 어려서 먹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체질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게 먼저였지 단연코 미제 초콜릿 따위에 현혹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녀가 나를 동무로 봐주는 그 눈길이 초콜릿보다 달콤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더 좋아할까 생각하며 어린 나는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되도록이면 사실처럼 전달할까 고민했다. 나름 그녀가 무서운 이야기의 앞에서는 어마 소리 지르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영롱한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기 좋았다. 하루는 그 아이가 나에게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했다. 오늘 우리 엄마가 너 데리고 와보래. 엄마가? 왜? 나는 부잣집 친구가 사는 공주 같은 방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떨리고 기뻤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편으론 엄마가 보자는 게 두려웠다. 나는 그때 겨우 초등 2학년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자고 한다거나 아줌마가 보자고 한다는 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반이라고 생각했다. 어른들은 칭찬할 거리나 주의를 줄 때 보통은 나 좀 보자 하니까 말이다. 어린 묘영은 그녀의 집 큰 대문 앞에서 겁을 집어먹었다. 그녀는 차인배를 눌렀다. 딩동 누르자 문이 철커덕 열렸다. 보통의 서민들은 한 집에 여럿이 살기 때문에 대문이 늘상 열려 있었다. 혹은 여럿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집이라 해도 보통은 대문이 낮았었다. 대문의 높이가 그 시절은 빈부의 높이나 마찬가지였다. 큰 대문이 열리고 잘 꾸며진 정원을 한참을 걸어 들어가서야 현관이 나타났다. 마당이 넓고 잘 정돈된 집일수록 대문은 높았고
현관까지의 거리도 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왜 너희 엄마가 보자는 거야? 어린 묘영은 걸어 들어가면서 대문에서 현관까지 분위기에 압도당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높은 담을 가진 집들이 동네에 두세 집 있었지만 그런 큰 대문 안을 들어가 보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엄마한테 묘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말을 재밌게 한다고 했더니 엄마도 네가 얼마나 재밌게 말하는지 한번 듣고 싶대. 네가 전해주면 되지. 내가 해준 그대로. 그러잖아도 너에게 들었던 대로 내가 전했더니 엄마가 재미가 없대. 그러니까 너한테서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했어. 우리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준댔어.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친구의 엄마일 것 같은 아름다운 여자가 우리를 반겼다. 어서 와라. 네가 묘영이구나.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도 기름기가 묻어 있어 힘차고 매끄러웠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 공손히 인사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를 잘한다며? 오늘 아줌마한테도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주렴. 어서 들어와. 현관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양말을 신을 때 뒤꿈치 쪽이 조금 헤어졌던 게 떠올랐다. 종일 뛰어놀았으니 아마도 지금쯤은 뒤꿈치 쪽이 더 많이 해졌을 테고 그리고 내 뒤꿈치에 살이 비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친구와 그녀의 엄마가 볼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머뭇댔다. 어서 들어오라니까. 이리 들어와 여기 소파에 앉아. 나는 그들이 내 뒤꿈치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나름 신경을 쓰며 들어가 앉았다. 거실이 운동장처럼 커 보였다. 그리고 소파가 가죽으로 아주 비싸 보였다. 주눅이 들어 편하게 앉을 수가 없었다. 온몸의 근육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작은 키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친구의 엄마는 쟁반에 미제 초콜릿도 미제 과자도 가득 담아왔다. 자, 얘기를 시작해보렴. 나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기억은 나지 않는다.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 하나를 했을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친구 엄마가 말했다. 예, 너는 정말 이야기꾼이구나. 말을 너무 실감나게 하는데.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큰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소리 나지 않게 말이다. 이제 미제 과자를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과자를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어서 과자 먹으렴? 네. 나는 과자를 하나 집어 먹으려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잔기침이 나왔다. 아, 묘영이가 이야기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아줌마, 여기 우유 한 잔 가져와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쟁반에 받쳐 우유를 한 잔 따라왔다. 나는 우유를 처음 마셨다. 정말 고소했다. 내가 초등 시절엔 우유가 흔하지 않을 때였다. 이 과자 다 싸줄 테니 집에 가서 먹어라. 그리고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는 말. 네? 어린 나는 무척 놀랐다. 그러나 그 예쁜 엄마의 말이 맞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 후론 나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몰려들어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으나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말하지 않았어도 그렇다고 부자로 살지도 못했다. 이제는 부자로 살고 싶지도 않다. 건강한 거 그거 하나로 감사한다. 이제 나는 50여 년 동안 참아왔던 그 말하기를 소설로 옮기려 한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적당한 순간에 활용하고 싶었다. 이야기란 모름지기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적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던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재미를 덧붙이고 싶다. 듣는 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맞춤형 소설을 쓰고 싶다. 지금 나에겐 내 유튜브 채널 소설가 이묘영을 구독하고 어릴 적 친구들처럼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주는 고마운 분들이 생겼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반짝이는 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는 있다. 가끔 나는 내 귀에 이런 말이 들린다. 묘영아, 칭찬해. 소설 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3년 전에 써놓았던 소설을 조금 다듬어 올리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1회 공무원 생활 31년 차 정도는 오늘이 시청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근무 날이었다. 그러니까 평생을 아침만 먹으면 달려 나오던 회사를 내일부터는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되겠다. 퇴직이 멀리 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그렇게 허할 수가 없었다. 아마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아직은 죽음이 눈앞에 없으니 죽음도 남의 일처럼 살고 있지만 죽음도 직장을 퇴직하듯 삶을 마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직장도 아직 더 다닐 수 있는 몸이라고 말하고 싶듯 죽음 앞에서도 사람은 아마 더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겠지. 정도는 호적이 1살 일찍 되어 있었다. 남들은 보통 호적이 1살 혹은 2살까지 늦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다. 그 시절은 아이들이 낳자마자 죽기도 하여 1, 2년 지켜보다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다. 혹은 제때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컴퓨터가 아닌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오류가 있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도처럼 나이가 1살 더 많게 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학교도 원래 나이 7살에 다녀야 했다. 호적 나이 8살이니 어쩌겠는가. 7살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항상 조금 얼띄었다. 그러나 공부머리는 있어서 학교 성적은 우수한 편이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라는 게 막연히 생각했을 때보다 큰 차이가 있었다. 아이가 엄마의 보호 아래 엄마의 뱃속에서 빠져나올 때의 기분 같았다. 물론 정도는 그때의 그 기분을 기억하진 못하나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삶이란 뭐든지 미리 닥쳐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 사람이 제 아무리 다들 저 잘났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살지만 어찌 보면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것. 사람도 그냥 자연인 것이다. 죽으면 한 줌 재로 변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정도는 갑자기 인도 여행을 다녀온 그때가 떠올랐다. 그곳은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곳이었다. 10여 년 전 부부 동반으로 인도를 여행할 일이 있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인도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신분제의 카스트가 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4계급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5계급은 인도의 전역에 거주하며 주로 청소, 세탁, 이발, 도살 등등 사람이 꺼려하는 작업들을 도맡아 한다. 이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개, 돼지처럼 일만 한다. 사람들을 떠받들며 평생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의 여행을 담당했던 가이드가 침을 튀기며 설명했다. 아니 꼭 그 설명이 아니더라도 인도의 최대 도시 뭄바이를 가보면 극과 극,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걸 한눈에 깨닫게 된다. 인도는 1955년 불가촉천민법이 제정되어 종교, 직업,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도 전역에 걸쳐 카스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어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고 있다. 그 여행을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는 다시는 외국으로 나가지 못했다. 아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넘었다. 당장 내일부터는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었다. 퇴직하기 전에 취미라도 살려놨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다. 지랄맞게도 깨달음은 언제나 뒤늦게 따라온다. 마음이 허하자 하늘을 봤다. 하늘을 보는 습관이 언제부터였더라?
한동안은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았었다. 그 이유는 유정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 속에서 유정 엄마가 슬며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잘했지? 거기서는 고통도 없고 말이여. 외롭지는 않아? 구름이 말할 리는 없었지만 잘 있어. 당신도 잘 지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뒤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늘 하늘을 보아왔다. 그리곤 똑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잘 있지? 거기서는 고통도 없고 말이여. 그렇게 대답 없는 질문이라도 허공에 던지고 나면 좀 덜 외로웠다. 아내가 처음 유방암이 발병했을 때가 지금부터 12년 전이었다. 처음엔 암이라고 해서 온 집안 식구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엄마가 당장 죽기라도 한 것처럼 놀랬다. 초상집이 따로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식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아는 지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위로했다. 요즘은 유방암 초기는 별것도 아니란다. 그냥 큰 종기 하나 짜낸다고 생각하면 된대. 초기에 발견됐으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냐. 이것도 감사해야지. 이제는 감사하란다. 젠장. 도대체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나마 감사하라는 말은 어디 가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정도는 생각했다. 의사도 이렇게 말했다. 초기에 발견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술하면 괜찮을 겁니다. 아내와 나는 떨리고 무섭긴 했지만 의사 말로 별거 아니라고 하니 정말 별거 아닌 줄 알았다. 그러나 여자에게 유방을 떼어낸다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 수술 후에야 알게 되었다. 조직검사 결과와 달리 아내는 생각보다 암덩어리가 많이 자랐던가 보았다. 겉에서 보는 초음파는 100%는 아니니까. 한길 사람 속도 알 수 없듯 암도 열어보기 전엔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내가 암에 걸린 후에 깨달았다. 집도이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 생각보다 좀 위치도 그렇고 좋지 않았어요. 수술이라는 게 암세포만 살짝 떼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암은 위치도 중요한데 위치가 좋지 않아 생각보다 깊이 파냈어요. 앞으로 환자가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의사의 입을 막고 싶었다. 아니 자기의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세상엔 정말이지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토록 절실히 깨닫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저 선생님,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정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입이 덜덜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마치 여름옷을 입고 영하 50도쯤의 냉동실로 들어간 사람처럼 위턱과 아래턱이 맞부딪혔다. 손으로 턱을 부딪히지 않도록 잡아야 할 정도였다. 좀 지켜봐야죠.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아니고 않습니다만이란다. 정도는 의사의 말과 성의 없는 표정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 있는 확답을 해도 불안한 게 환자 가족이다. 저들이야 눈만 뜨면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 그저 오늘도 마주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환자 가족은 암이란 곧 죽음의 지름길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공포로 불안한 마음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의사가 모를 리 없을 텐데도 말이다. 가늠할 수 없는 공포는 가늠할 수 있는 공포와는 차원이 다르다. 비유하자면 미리 준비하고 맞는 거와 무방비 상태로 맞는 거의 차이랄까? 의사의 끝말이 영 개운치 않았다. 않습니다만, 않습니다만. 그 말이 줄곧 정도의 귓가를 때렸다. 수술 후 아내는 가슴 쪽을 절대로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으려 했다. 얇은 옷을 입으면 수술한 자국이 드러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심했다. 안타까웠다. 떼어난 자리는 건강한 사람의 피부처럼 피부가 매끈한 게 아니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아기 낳고 처진 가슴이 보기 싫었는데 수술하고 나니 그나마 그때의 가슴이 얼마나 매끈하고 아름다웠던 건지 이제 알겠어. 가슴이 있을 땐 조금 늘어진 것만 보이더니 가슴이 없으니 살짝 처진 그 늘어진 가슴이라도 미치도록 그립네. 절대로 당신은 내가 옷 갈아입을 때 나를 보면 안 돼. 절대로, 알았지? 당신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가슴이 뭐가 그리 중요하나? 난 당신이 살아있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정도는 진심이었다. 아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그까지 가슴이 없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게 아니야. 있을 땐 몰랐는데 여자에게 가슴은 전부였어. 난 여자로선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좀 속상하면 성형하면 되지. 의사가 성형하면 오히려 더 젊은 가슴을 갖는다고 했잖아. 싫어. 짝짝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아예 양쪽 다 하면 되지. 뭐라고? 난 젊은 가슴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예전에 처진 자연스러운 원래의 내 가슴이 필요할 뿐이라고. 아내는 울부짖었다. 정도는 아내를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이런 말 그렇지만 미국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암이 걸릴 가능성 때문에 일부러 떼어내고 젊은 가슴을 가졌잖아. 정 짝짝이가 싫으면 그렇게 하자고. 유방암이 걸렸던 사람 중에 아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의사도 그랬잖아. 미쳤어? 당신은 수술을 안 해봐서 그렇지. 수술대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수술실은 얼마나 춥고 수술 침대는 얼마나 또 차가운지 아냐고. 섬찟해.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다고. 수술실에 발을 디디는 건 무덤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다니까?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내 발로 스스로 죽으러 가는 짓은 다신 못해. 멀쩡한 가슴까지 파내라니? 평소에 화를 내지 않던 아내가 수술 후엔 극도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 정도는 마음이 아팠다. 난 아무튼 자기가 살아있어 좋아. 그러니 가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정도는 따뜻한 음성으로 아내를 달래려 노력했다. 난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단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다른 데도 아니고 왜 하필 가슴이냐고. 아내는 오열했다. 그도 아내의 손을 잡고 같이 울었다. 아내는 한쪽 가슴을 잃고 나서 모든 걸 잃은 여자 같은 표정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다. 아내가 이 정도로 가슴에 대해 분노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평소에 아내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의아할 정도였다. 수술을 끝내고 그 힘든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았었다. 아내는 억지로 예뻐 보이려 화장도 유난스럽게 하지 않았고 학교 출근하면서도 그냥 립스틱 하나 정도 살짝 바르는 게 다였다. 남들 다 맞는다는 보톡스는 더군다나 관심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보톡스 맞고 잘난 체하는 여자들이 도무지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다. 여보, 동료 선생 중에 보톡스를 맞고 와서는 나한테 그 큰 얼굴을 들이밀면서 눈 밑 주름이 없어졌다고 자세히 보라며 젊어졌지? 젊어졌지? 묻는 거야. 그래, 본이 젊어졌던가? 아니, 하나도. 그 여자는 보톡스 광이야. 1년에 몇 번씩 맞는다나? 아무튼 보톡스 맞기 시작한 지 아마 10년쯤 됐을 거야. 얼굴에다 자꾸 뭐를 넣으면 그 얼굴이 괜찮나? 내 말이 보톡스는 자연스러운 얼굴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건데 그걸 자주 맞으면 나중엔 본인 고유의 표정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맞다 보면 괴물처럼 변해.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다며 주름만 없으면 젊은 건 줄 알고 옷도 20대처럼 입고 다녀. 선생이 그럼 되나? 다른 직업도 아니고. 당신이 좀 넌지시 말해주지 그랬어. 어떻게 그게 그렇게 안 돼.
왜냐면 본인은 눈밑 주름으로만 늙고 젊음을 판단하니까. 그냥 그녀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줄 뿐이야. 그녀가 듣고 싶은 소리? 뭐라고? 주름 하나 없으니 20대가 울고 가겠어 라고 둘은 동시에 웃었다. 하긴 우리 직장에도 보톡스 광이 있긴 있어. 나 역시도 그녀가 하나도 젊어진 줄 모르겠는데 본인은 상당히 젊어진 줄 알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원래 앞에서는 말 안 하고 뒤에서 수근거리잖아. 맞아. 사람들은 죄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잖아. 다만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던지듯 해주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 여자는 보톡스 맞기 전이 훨씬 귀엽고 예뻤어. 부모님이 물려준 자신의 고유한 표정은 무시한 채 그렇게 얼굴 주름에만 집착하더라고. 몸도 손도 팔도 다리도 다 늙었는데 말이야. 그건 어떡할 거냐고. 아내는 성형도 한 적이 없었고 몸에 칼 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었다. 그런데 유방암이 5년 만에 재발되어 다시 수술하게 되었다. 그토록 수술을 싫어하는 아내는 죽음의 문 앞에 선 사람처럼 핏기가 없었다. 그렇게 2번의 대수술과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하느라 죽을 고생을 다하고 결국 고생만 하다 살아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정도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아내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천사였다. 그런 여자를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워 한동안 하늘을 보지 않았었다.